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이우선입니다. 친구들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 아프거나 죽어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것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소홀하게 생각했던 분들도 이제 퇴직하고 한 4, 5년 지나잖아요. 아무도 없으니 친구들을 만나러 나와요. 근데 누가 친구인가? 사람마다 친구 개념이 다 달라요. 저는 친구 개념이 굉장히 넓습니다. 친분을 가지고 나랑 전화번호 주고받고 밥 먹고 이 정도 되면 저는 다 친구예요. 우리가 SNS만 해도 우리는 빼친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요새는 뭐 유튜브 운영하고 이런 분들도 많은데 구독해주시고 이런 분들 다 친구라고 생각해요. 나를 호의적으로 봐주고, 때로는 구독해놓고 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괜찮아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다 조언이니까요. 이런 과정들이 이제 내가 그를 친구라고 부르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연결해 가면서 내 남은 생애에 연결점을 계속 갖잖아요. 전 이 사람들은 친구 영역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너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나쁜 것도 친구예요. 나이 들면서 친구의 영역이 일단 굉장히 넓어져 가고 있다는 거 먼저 아셔야 됩니다. 20세기에는 친구가 얼마 있으면 다들 아프거나 죽거나 해서 굉장히 폭이 많이 줄어들었다면 21세기에는 기본적으로 친구가 무한대로 늘어나는 시기예요. 이 친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팬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되게 나이 들어서 자식들이 우리를 우러러 보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배우자가 우리를 우러러 볼 일은 다음 생에도 없고요. 그러면 나머지 순간에 사회적으로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나를 증명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지탱해 줄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면 더 그래요. 그때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내 친구거든요. SNS가 됐건 아니면 동창회가 됐건 내가 복지관을 다니건 아니면 새롭게 내가 공부를 시작해서 학습 공동체에 들어가건 나만의 방식으로 내 옛날 친구들도 챙기고요. 지금의 친구들도 챙기고요. 내가 앞으로 사귀고 싶은 이런 미래의 친구들도 한 번쯤 상상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동창회를 나간다 하잖아요. 그럼 내 친구가 나는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이야기를 꺼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인생은 내 거가 아닌 거예요. 다른 친구들 기억으로 나의 인생의 모자이크가 만들어지고 내 인생의 빈 조각들을 그 친구들이 다 채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랑 함께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대부분 가족 아닌 사람들하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내 인생의 조각을 채워주는 사람들이고 내 인생의 시공간들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다 나에게 호의적이고 거의 대부분 나와 함께 생애를 살아가면서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악당도 있죠. 악마도 있고요. 근데 악당하고 악마들이 준 타격이 커서 기억이 오래가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거나 무심한 사람들이거나 우리를 해치지만 않아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많은 것들을 잃는 시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21세기에는 오히려 우리가 확장하는 시기이고 확대하는 시기이고 나에게 펼쳐진 그 친구라고 하는 바다 속에서 난 어쩜 새롭게 서핑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얻고요. 자식들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의 지원자가 되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면 자식에게 못하는 얘기가 있어요. 또 배우자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우리가 어렸을 때나 나이가 먹었을 때나 마지막까지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내게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때론 나를 직면해서 나를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는 그 사람, 내가 내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나되게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이 때로는 온라인상에, 때로는 오프라인상에, 때로는 학습의 동지로서, 때로는 나의 오랜 친구들이 여전히 살아남아서 나의 인생의 벗으로 내 귀에다가 좋은 조언의 이야기를 해준다면 100세를 넘어가고 150세를 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은 나쁘지 않은 삶일 것이다. 내 가족이 주지 못하는 행복과 기쁨과 그 채워주지 못하는 시공간들을 그 친구들이 채워주면서 나라는 사람이 살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생명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는 세월 속에 만들어진다고 봐요. 친구들 중에 보면 인품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한때 잠깐 내 귀에다가 사탕 발림을 한다 그래서 인품이 좋은 게 아니고요. 나에게도 인품이 좋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주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품은 검증된 거예요. 인품이 좋은 사람은 늘 좋은 친구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친구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인품은 그냥 그래, 평균값, 평타를 치는데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야. 아, 이 친구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나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땡큐예요.
왜냐면 나를 싫어하는 친구는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나를 좋다 말하고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내가 어떤 얘기하면 껄껄껄 웃어주고 이런 친구 진짜 정말 고마운 친구고요. 이런 친구 한 서너만 있잖아요. 인생이 외롭지 않아요. 그 친구들 앞에서는 살짝 잘난 척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 말고 얘는 좀 나한테는 조금 별론데 전반적으로는 애가 쓸모가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웃기죠. 사람을 쓸모로 얘기하니까. 근데 인간의 머릿속에는 다 계산기가 있어요. 그 계산기에 따라 가지고 필요하면 그 사람을 용도로 쓰기도 해요. 인간은 다 간사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니까요. 내가 얘를 막 좋아하는 건 아닌데 얘가 꽤 괜찮은 애고 쓸모가 있는 애야. 그럼 또 이 친구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최악의 친구들도 있죠. 인간성도 안 좋으면서 나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 애. 걔는 나랑 앞으로 만날 일도 없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친구인 듯 친구 아닌 친구 같은 너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나를 자기의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나를 이용하는 거죠. 이를테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우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존재로 쓴다든지 아니면 나를 지속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 많은 부분을 착취한다든지 이런 친구들은 손절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어쩌다 만나면 돼요. 어쩌다. 그리고 만나기 싫으면 그 친구는 안 만나도 되고요. 근데 그 친구가 자꾸 연락하거든요. 내 인품이 있으니까 한 369로 띄엄띄엄 한 번씩 만나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 말고 악마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나 이런 경우는 진짜 악마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통 많이 그러잖아요. 손절하세요. 손절 못해요. 가스라이팅이 될 정도면 이미 우리의 정신세계는 그의 손아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손절하는 게 아니고요. 도망쳐 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쳐 나와야 돼요. 이건 친구가 아니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악마예요. 이런 경우는 손절의 차원이 아니라 좀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친구 영역이 있고 때로는 함께 하거나 조우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또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안 만나면 되지, 혼자가 편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혼자 지내실 수 있으면 혼자 지내셔도 되는데 근데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20세기 인간들일 겁니다. 20세기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왔고요. 한 집에서 가족들이 같이 식구라는 이름으로 숟가락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왔고요. 1인용 식당에 혼자 들어가서 밥 먹는 게 조금 어색하고요. 회식의 문화를 성장했던 사람들이고요. 내가 관계를 잘하든 못하든 늘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련의 오랜 습성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심리적 욕구들을 어느 정도는 충족하고 싶은 게 또 사람이에요. 그럴 때 그걸 하도록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느 정도 나에게 그 시공간을 허락해 준 사람들을 우리는 고맙다 말하고 친구라고 할 텐데 친구는 다 값을 치러요. 나에게 좋은 친구가 있다면 나도 그만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다만 나에게 너무 공격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나를 무시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 있으면 이때는 한번 받아쳐줘야 돼요. 공개적으로 나를 무시한다는 얘기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만한 빌미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한번 크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화를 내시든지 이런 표현이 좀 적절치 않지만 멱살잡이라도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꿈틀해야죠. 지렁이도 꿈틀하는데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다 꿈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속적으로 이제 삼질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랑질, 이간질, 또 지적질 이런 질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랑질 많이 하는 친구들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자랑질하는 친구들 자랑할 때마다 10,000원씩 50,000원씩 내면 상관없어요. 뭐 물었을 때 아들 자랑한다, 손주 자랑한다, 뭐 배우자 자랑한다 하잖아요. 그날 밥은 걔가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련의 양심이 좀 있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고요. 너무 자랑질을 한다 싶을 때는 보통 다른 친구들도 걔를 싫어해요. 이 친구가 보통 모임에서 배제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걔는 또 끝까지 나와요. 놀라울 정도로. 그러면 걔 말고 걔를 뺀 나머지 친구들이 이제 단톡방을 또 만들어 개욕을 막 하잖아요. 약간 독특하면서도 밥맛 없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또 기능을 합니다. 이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이 아주 돈독해져요. 나쁜 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간질은 좀 곤란해요. 이간질은 그 친구 사이를 끼어들어 와가지고 다른 정보를 상호 줘서 갈등하게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오해하고 갈등해서 멀어지게끔 만드는. 그러면 누가 거기서 이익을 얻는가? 결국 그 이간질한 사람이 멀어짐을 통해 가지고 나나 혹은 상대방에게 친해지거나 둘 사이의 관계를 질투해서 그 관계를 깨놓는 것만으로 통쾌함을 느끼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 악당을 넘어 악마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이간질하는 사람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이간질하는 사람은 정말 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우린 그런 사람 아니더라도 충분히 만날 사람들 많이 있다. 친구가 없다 하더라도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건 뭐하고 비슷하냐면 나를 계속 때리는 사람이라도 외로운 것보단 나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간질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 것. 마지막으로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은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계속 지적질하고, 가만히 보면 본인은 뭐 지적질할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적질하는데, 직업이 아마 뭘 계속 지적하는 직업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지적질하는 친구들이 좋기는 한데 적당히 해야죠. 100번 만나면 한 2번 정도 한다. 그건 지적질이 아니라 조언일 텐데, 만날 때마다 너는 이렇고 너는 저렇고 또 내가 가장 힘들고 아파하는 이야기들 지속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기하세요. 친구니까 그만해라. 마음 먹었다 아이가.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다. 너 다시 그런 얘기하면 나 너 못 만난다. 얘기하시면 양심이 있거나 혹은 머리가 좀 좋은 친구이거나 정말 사랑하는 친구라면 멈출 거고요. 그게 아니라 눈치 없는 친구들은 지속적으로 그 지적질을 이어갈 텐데, 친구들은 안 만나도 됩니다. 그 친구와도 연락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적질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쭉 드릴 때에는 기억하실 게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걸 그렇게 견디기만 하는 피해자이기만 한가? 어쩌면 나도 지적하는 애 옆에서 더 많은 지적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자랑을 하는 사람 옆에 더 많은 자랑을 하는 사람일 수도, 또 이간질하는 사람들 가운데 더 많은 이간질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좋은 친구가 못 됐는데 간절한 친구를 바라는 그런 욕심쟁이는 아닌가, 한번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꼰대라는 말을 그렇게 두려워하더라고요.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부적절감이에요. 심리학에서 이 부적절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는 이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거라 가지고 굉장히 힘든 경험이에요. 다만 이거를 유머스럽게 꼰대, 귀여워 보이기도 하는 이름으로 불렀지만,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이 아니더라도 인간사에서 위아래는 다 있었고요. 옛날 사람, 지금 사람은 늘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는 이 꼰대라는 개념이 과거의 지혜라고 하는 요소들이 많이 의미 없어지면서 그냥 옛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효화되는 것 같은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꼰대라는 말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꼰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분명한 건 있어요. 꼰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꼰대인 줄 몰라요. 그래서 잔소리를 정말 많이 합니다. 똑같은 소리를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3번 이상 짧은 시간 안에 해낸다. 아, 나는 꼰대의 역량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한 주제로 반복적으로 3회 이상을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조언이 아니다. 잔소리다. 잔소리를 습관적으로 한다면 나는 꼰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요새 젊은 층들이 사용하는 말들 많이 따라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외우고 계시지도 못하겠는 말, 그런 말들을 막 쓰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애들이 안 껴줍니다. 대신에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꼰대의 반대말은 어른입니다. 어른이라고 하는 건 내가 먹은 이 나이와 해야 될 이 역할 속에서 충분히 성숙한 사람이 보여주는 일련의 자세, 태도를 아울러서 어른의 태도,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어른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교양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소양, 이걸 우리가 교양이라고 부르는데, 교양이라고 하는 걸 갖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말도 예쁘게 해야 되겠죠. 어른의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애들이 욕 많이 한다고 나도 따라서 같이 욕한다면 우린 그 사람을 모자란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적응의 방식이 사회가 요구하거나 혹은 기대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 뭔지 본인들이 대충 압니다. 나도 저 사람 같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 방식이 어른의 방식일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다면 말에 있어서도 기왕에 할 거 욕을 섞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말하면서 상대방이 들리는 말을 하면서, 그리고 조금 말을 참았다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할 거고요. 꼰대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아는 척 하는 거잖아요. 일명 삼척동사라고 부르는 아는 척, 있는 척, 가진 척 뭐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요소들이 지금은 다 무효화됐어요. 왜냐? 우리는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이런 생성형 AI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들은 이걸 자유제재로 쓸 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지금 교과서에도 들어올 판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린 이제 더 이상 정보에 예민한 사람들도 아니고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는 척 하는 게 아니고요.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가 맞는지, 이런 처리 방식에서 어떤 것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 내가 모르는 이 영역을 어떻게 채워넣을 수 있는지를 전 지금은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르는데 아는 척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치해 보이고 굉장히 한심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옳다고 말하거나 자기는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게 좀 꼰대라고 생각을 해서 아는 척, 일명 삼척동자가 되지 말고 질문을 하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요술방망이는 없어요. 다만 제 나이 들어서 위아래 세대하고 잘 지내고 또래 세대하고도 잘 지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 굉장히 추상적이죠. 좋은 사람 중에는 착한 사람이 있고요. 유능한 사람이 있고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기꺼이 칭찬하고 감탄하는 사람이 있고요. 되게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유능성은 어디서나 인정을 받는 거고 인품이 좋은 것도 어디서나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사실 이 사람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일관성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일명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면 안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괜찮은 사람까지 되면서 세대에도 또 또래에도 괜찮은 의미 있는 사람이 되려면 호의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호의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굳이 험담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말 많이 해주는 겁니다. 칭찬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칭찬 잘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관찰해서 이 사람의 칭찬 지점을 찾는 거거든요. 칭찬의 내용을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방식의 칭찬을 좋아하는 그 방식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평범하잖아요. 칭찬은 생각보다 방법이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만 잡아가지고 그것만 짬날 때 한 번씩 던져주는 거예요. 넌 어쩜 이렇게 센스가 좋니? 넌 어쩜 이렇게 피부가 좋니? 넌 어쩜 이렇게 사람 눈을 잘 쳐다보니?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없어요. 특별히 젊은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어린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되게 불편해 하거든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면 넌 눈동자가 똘망똘망하다 뭐 이런 거 다 되겠지만 성년이 됐을 땐 어른의 칭찬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유능함, 저런 부분에 대한 유능함에 대한 칭찬을 찾아서 해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할 거고요. 또 자녀들이 있다면 자식들에게는 한 가지만 하세요. 너는 뭐가 돼도 될 거다. 뭐가 될지는 몰라요. 근데 인간은 뭐가 돼도 되거든요. 대신 이게 부모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땐 아이들에게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앞으로 그 컨텐츠가 채워질 거고요. 또래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것을 과거에 잘했었는지 잘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 가서도 기꺼이 그 사람을 칭찬해 줘야 되는 거죠. 얘는 이걸 정말 잘해. 지금도 잘하고 옛날에도 잘했어. 얘는 한 번 잘생기는 죽을 때까지 잘생기나 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흠이 될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떤 세대를 통과하거나 어떤 시대를 통과하든지 간에 인간은 너무 다행인 게 눈이 두 개고요. 콧구멍이 두 개 뚫려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손발 있어. 형태가 비슷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비슷한 거고 또 우리가 지금 다 호모 사피엔스로 살아가잖아요.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형질도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읽어낸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마음 지도자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뭘 원하는지 한 가지씩만 알아채면 된다는 거거든요. 각 세대마다 특징이 굉장히 다릅니다. 문화적 특징도 있고요. 사용하는 단어도 다 다른데 사람은 다 누군가 인정해 주길 기다리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길 기다리고 존중받길 기다린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 많고 능력 있고 늘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공개적으로 나를 칭찬해 준다면 나는 세상을 얻은 기분일 거고요. 그 존재에 탄성을 보내는 거예요. 그 존재에 감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혀와 마음이 다를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혀와 마음이 대동단결해서 일치점을 찾았겠습니까? 마음과 혀가 달라도 돼요. 혀만 현란해도 인생은 살만하다. 간절한 사람들에게는 혀의 축복과 혀의 감격에도 우리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때론 그를 존경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호선의 나이 들수록 관계편을 읽는 분들이 책을 읽어가면서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그 옆에 써갔으면 좋겠습니다. 표지가 있고 그 안쪽에 책 내용에 보면 책에 글씨들이 있고 그 옆에 위아래 사각으로 이렇게 공간들이 빼곡하게 있죠. 그 공간에 여러분들의 스토리의 단어들을 짧게 좀 써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의 기억이 올라오고 나의 관계가 올라오고 그분들과 함께 지내왔던 수많은 세월들의 이야기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갈 텐데 그 순간들을 좀 포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게 저와 함께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같이 책을 읽어가고 같이 나이 들어가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쩌면 더 괜찮은 나이를 먹고 더 괜찮은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